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베풀려고 배웠습니다. 양보하라고, 참으라고, 먼저 손 내밀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습니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이 베푼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가장 가볍게 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싸우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내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국이야, 진국.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진국이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들어주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며 웃어 넘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 걱정부터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국이라는 말과 호구라는 말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요.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상대가 고맙다고 느끼면 그때 나는 진국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베풀었는데 상대가 당연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 나는 호구가 됩니다. 달라진 건 내가 아닙니다. 상대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아픈 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나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또 당했을까? 그 자괴감이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좋은 마음을 쓰는 방식을 오늘 조금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혹시 해외에 계신 분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 함께 듣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말로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귀면서 속으로 끓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해서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지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왜 또 그러냐며 귀를 닫아버리죠.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아무 문제 없구나 생각하고 더 편하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수님 여사님, 올해 81살이십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죠. 아래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반갑게 하고 가끔 반찬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부탁이 잠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택배도 오 여사님 집 앞에 놓으라고 기사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미리 이야기도 없이요. 한 번은 부부가 주말에 외출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느낌표 하나.
오 여사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게 구느냐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드셨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점심엔 구립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오후엔 경로당에 들르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래층 부부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툼은 더더욱 없었죠.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오 여사님 현관 앞에는 늘 분홍색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슬리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층 젊은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오 여사님 현관 앞을 보는데 슬리퍼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젊은 아내가 귤 한 박스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 여사님이 문을 여시자 젊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오 여사님은 웃으시며 귤을 받으셨습니다. 괜찮아.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택배는 다시 아래층 주소로 돌아갔고 아이를 맡길 때는 꼭 하루 전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김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루 끝이나 혹은 처마 밑에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인사하고 아는 사이니까 뚜껑 열어 한 젓가락 맛보고 갔습니다. 주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항아리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부엌 안쪽에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김치 맛이 변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맛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나 뚜껑을 열 수 없게 된 거죠. 먹고 싶으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를 안으로 들이십시오. 맛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무나 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을 넘었다고 느끼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참으십시오. 이틀째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평소 해 주던 것 중 하나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전화를 먼저 걸어주던 것을 안 걸면 됩니다. 반찬을 나눠주던 것을 이번 주는 쉬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상대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관계는 지킬 만한 겁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얻으신 겁니다. 하루 이틀은 우연이지만 나흘이 지나면 선택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물러서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 머리로는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되죠. 막상 그 사람이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절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는데도 못 바꿀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물러서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양보해라. 참아라.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떠냐. 그 말들이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에 박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착하게 살라는 교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이 나이에 사람을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겪으셨거나 전쟁 직후를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서로 기대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면 가족이 굶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고립이었고 고립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그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 정말 사실입니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위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얘라고 할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호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다른 호의를 찾아 떠날 사람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보다 나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고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마음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저절로 잎을 떨구듯이 우리 마음도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요. 강태윤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조직에 계실 때 강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술자리에 부르면 빠지는 법이 없었고 학부모가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앉아서 써주셨고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습니다. 강 선생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강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이틀 병실 천장만 보며 누워 계시는 동안 강 선생님은 세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충 세어도 40명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병문안을 온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3명, 나머지 37명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셨겠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것은 학교 근처에서 꽤 알려진 일이었다는 것을요. 병원 저녁 식사는 흰죽에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 식판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초라한 밥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다. 왜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은 누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강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급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천천히 씹어보셔야 합니다. 강 선생님은 퇴원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베푼 이유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평생 그 두려움에 끌려다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 이야기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사신 분이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슴에 놓으셔도 내일부터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해주지 않는 이야기, 자식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친구에게도 차마 말 못하는 이야기,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이 길을 계속 걷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한데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사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든데 아들이 온다고 해서 장을 봐야 하거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길게, 자세하게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해야 기분이 안 나쁠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긴 설명이 오히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조병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 종로에서 30년 넘게 시계 수리점을 하셨던 분입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조 선생님은 매일 아침 작업대 위에 낡은 확대경을 꺼내 렌즈를 닦으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그 확대경은 조 선생님에게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시계를 맡기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던 시절 자신이 존중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이니까요. 조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인이고 초등학생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에 민준이 학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조 선생님은 처음엔 기꺼이 하셨습니다. 손자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뿌듯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일이 목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금요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조 선생님 무릎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학원 앞에서 1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조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그가 요즘 아버지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사실 지난주에도 좀 무리를 했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목요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조 선생님은 결국 수요일에 나가셨습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협상이 된 겁니다. 내가 이유를 말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하려 듭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짧게만 하세요.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시간 바꾸면 되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상대는 그 이유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도 민준이 학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 선생님은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다 한마디였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조 선생님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번 길게 설명하며 거절했을 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안부를 딱 한마디 짧은 거절에 아들이 처음으로 물었으니까요. 긴 설명은 아들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해주실 거야. 조금만 밀면 돼. 하지만 짧은 거절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너무 함부로 한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직원이 왜요?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죠. 말이 짧은 사람은 권위가 있고 말이 긴 사람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명은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거절한 뒤에 미움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옛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 거절한 뒤에 상대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그 거절을 상대는 5분 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만 연습해 보십시오. 거절할 때 10글자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도 빼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는 순간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처음엔 혀가 굳는 것 같고 상대 눈치가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거울 앞에서 10번만 말해 보십시오. 어렵겠습니다. 10번이면 입에 붙습니다. 그리고 입에 붙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만 분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뭐든 다 해주고 내일은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작나무를 아십니까? 하얀 껍질에 곧은 줄기, 봄에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겨울에 유난히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볼 때 그 나무가 서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어제도 저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저 자리에 있고 내일도 저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같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문영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 서울 망원동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 가십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던 날도
밤새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가게 문은 6시에 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시입니다. 문 여사님에게는 외손녀가 둘 있습니다. 큰 아이가 13살, 작은 아이가 8살입니다. 어느 날 큰 손녀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할머니 집은 가기 싫어? 할머니 기분에 따라 달라. 문 여사님은 그 말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했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내색했을 뿐인데 그게 아이에게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문 여사님은 그날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셨습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3만 원, 기분이 좋아도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빠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미안하다. 다음 주에 놀러 오렴. 짜증을 내지도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만 언제나 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큰 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 요즘 좋아?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서 편해. 항상 똑같아서 편해. 13살 아이의 이 한마디가 문 여사님의 반년을 다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는 여러분을 어떤 나무라고 생각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족 관계를 80년 넘게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라고 하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한결같으냐였습니다. 매일 웃는 사람보다 매일 같은 사람이 더 믿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같을 사람 곁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당은 사장님 기분이 좋은 날은 반찬이 5가지인데 안 좋은 날은 3가지입니다. 이런 식당의 단골이 될 수 있습니까? 반면에 항상 4가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지만 언제 가도 똑같은 4가지, 우리는 이런 식당에 발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안심이 되니까요. 오늘도 저 마시겠지, 내일도 저 마시겠지. 그 예측 가능함이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십시오.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십시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오늘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말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것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얼마나 빨리 받으십니까? 한번 울리기도 전에 받으시는 분 계시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간다고 하면 금요일부터 장을 보십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밑반찬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친구가 심심하다고 연락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십니다. 나갈게, 나올래.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이고 좋은 친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항상 비어 있을수록 상대는 나를 점점 가볍게 대합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받는 사람은 굳이 미리 약속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병국 씨 올해 72이십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35년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죠. 퇴직하고 첫 딸 서 선생님은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그날은 하루가 환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딸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색깔이 정해지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 아빠가 전화 기다리는 거 알면 부담돼. 전화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그게 미안해서 오히려 전화하기가 무서워.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반가워하는 게 상대에게는 부담이 된다.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대를 짓누른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근처 문화센터에서 예반을 등록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획이 삐뚤어지고 먹물이 번지고 옆 사람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3달이 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까? 예전이라면서 선생님은 1초도 안 돼서 응와라, 아빠 기다릴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 주는 서예 수업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딸이 물었습니다. 서예요? 무슨 서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복도 벽에 첫 번째 서예 작품을 걸어 두셨습니다. 글씨는 솔직히 잘 쓴 것은 아닙니다. 획이 좀 굵고 먹이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현관을 지날 때마다 그 액자를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생겼으니까요. 이형석 교수님은 90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글을 쓰시고 책을 읽으시고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교수님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운 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빈 수레일수록 소리가 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이 오라 하면 뛰어가고 가라 하면 물러서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정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으로 꽉 찬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것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3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걷기, 수요일 오후 혼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금요일 저녁 책 10쪽 읽기, 이거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화해서 시간 되세요 하고 물으면 1초 만에 응하지 마시고 달력을 보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잠깐만 이번 주 일정을 볼게. 달력에 공원 산책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일정입니다. 나의 일정입니다. 일주일에 3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3가지,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3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정숙 여사님, 올해 65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죠. 나 여사님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 여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같은 절에 다녔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반찬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울 때 어깨도 빌려주었습니다. 40년이면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전부터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여사님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회사 부장이 됐다. 며느리가 어느 집 딸이다. 손주가 영재반에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니까 축하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아직 과장이야. 손주는 안 보내. 나 여사님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에는요, 두 번째도 넘겼습니다. 세 번째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 여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집에 도착했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난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 여사님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혼자 생각하셨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항상 작아질까? 40년이면 서로를 올려주는 사이여야 하는데 왜 만날 때마다 나는 깎여서 돌아오는 걸까? 나 여사님은 고 여사님과 절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만남의 빈도를 줄이셨습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고요? 구청문화센터에서 트로트 노래 교실을 등록하셨습니다. 노래 교실 첫날 나 여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떨으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박자가 밀리고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30명 앞에 서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못 불렀는데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요. 나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우셨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왜 우시지? 다들 의아해 했을 겁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는지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고 오는 일이 65에서야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외로움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박수가 그리우신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나 여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 뭐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부를 거예요? 지난주에 연습한 거 들려주세요. 나 여사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정숙이라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배웠습니다. 4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40년의 정이 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었다면 그 정을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정은 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진짜 정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되어서 끊기 귀찮은 습관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은 더 복잡하죠. 자식에게 서운해도
형제에게 상처받아도 차마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럴 때는 끊는 대신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명절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던 것을 나눠서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줄을 놓는 게 아니라 줄을 조금 더 길게 푸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정리하시죠. 문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꺼내봅니다. 이 옷은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작아서 안 들어갑니다. 이 옷은 결혼식 때 입었는데 이제는 색이 바랬습니다. 버리기 아깝습니다. 추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옷들을 다 붙잡고 있으면 옷장에 새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관계를 모두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나 여사님이 고 여사님과의 만남을 줄이지 않았다면 노래 교실에서 박수를 보내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옷장에 낡은 옷이 가득하면 새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누구인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항아리를 마당에 내놓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엌 안쪽에 문을 닫아둔 사람입니까? 긴 설명으로 매달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짧게 끝내고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서운함도 억울함도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는 제안일 뿐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6분에게서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3가지 실천으로 모입니다. 첫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 여사님이 그러셨죠.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만 조용히 하던 것을 하나씩 줄이셨습니다. 사흘의 법칙 기억하시죠? 선을 넘었다고 느끼실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루는 참으시고 이틀째는 조용히 하나를 줄이시고 사흘째는 지켜보십시오. 둘째, 설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조 선생님이 그러셨죠. 긴 설명은 상대에게 나를 밀어붙일 틈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짧은 거절은 오히려 상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10글자면 충분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유도 붙이지 마십시오. 거절은 잘못이 아니니까요. 셋째,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 여사님의 한결같음, 서 선생님의 서예반, 나 여사님의 노래 교실, 모두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이 채워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거리 조절, 짧은 거절, 나만의 시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강 선생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 선생님도 68에 처음 깨달으셨습니다. 나 여사님도 65에 처음 노래 교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결심 말고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30분, 커피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 공감이 되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남편에게 서운한 친구, 자식 때문에 속상한 선배, 사람 때문에 지친 이웃,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곳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실 만한 질문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과 계산적인 것은 다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받은 만큼만 주고 손해볼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린 6분은 어떻습니까? 오 여사님은 여전히 귤을 받으며 웃으셨습니다. 조 선생님은 여전히 수요일에는 손자를 데리러 나가셨습니다. 나 여사님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고 여사님을 만나셨습니다. 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내어주지는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히 흐르고 적당히 고여야 그 물로 논이 자라고 마을이 삽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너무 다 퍼주면 내가 마릅니다. 너무 안 주면 관계가 마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사이 적당한 흐름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두고 짧게 거절하고 나만의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 선생님의 아들은 짧은 거절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 선생님의 딸은 아버지가 서예반에 다니시는 걸 알고 나서야 아버지라는 사람 자체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여사님의 손녀는 할머니가 한결같아지고 나서야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이 조금 단단해진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단단해졌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호의를 이용하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가지 그리고 딱 한 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안에 부담스러운 부탁 하나를 짧게 거절해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부탁, 그거면 됩니다. 10글자 안에서요.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나만을 위한 시간 하나를 달력에 적어 보십시오. 산책도 좋고 커피도 좋고 그냥 낮잠도 좋습니다. 다만 적으셔야 합니다. 적어야 진짜 일정이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다음 만남을
평소보다 조금만 늦춰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면 2주에 한 번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은 아마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 느낌, 그 느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막상 상황이 닥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황별로 짧은 말들을 미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을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건 도와주기 어렵겠네. 미안해. 설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형편이 어떻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원치 않는 모임에 자꾸 불려 나가실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번엔 참석이 어렵겠네요. 다음에 뵐게요. 아프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를 지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렵겠다는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자꾸 참견하고 조언하려 들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나는 지금 이대로가 편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입장만 짧게 전하면 됩니다. 자녀가 당연하다는 듯 부탁을 계속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번엔 도와주기 어렵겠다. 다음번엔 미리 얘기해주면 좋겠구나. 여기서 핵심은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부탁을 못 들어준다고 해서 미안할 일은 아니니까요. 이 네 가지 상황, 빌려달라는 부탁, 모임 초대, 참견, 자녀의 당연한 부탁, 이것들만 잘 넘기셔도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입에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 사흘의 법칙, 10글자 거절, 나만의 시간, 거리 조절, 이 모든 것에는 단 한 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유독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더 쉽게 무시할까요? 낯선 사람은 오히려 예의를 지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부탁도 조심스럽게 하고 고맙다는 말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장 많이 베푼 사람, 가족, 오랜 친구, 가까운 이웃일수록 그 고마움이 옅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해지면 무뎌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받는 호의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호의가 매일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매일 뜨는 해를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매일 반찬을 나눠주고 매일 손주를 봐주고 매일 전화를 먼저 걸어주면 상대의 뇌는 그것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배경처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잘해 주실수록 고마움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거리 조절은 상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서 다시 여러분의 호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항아리를 다시 마당에 꺼내놓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가끔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는 항아리라야 그 안에 김치가 다시 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배경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전화를 먼저 거는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상대입니까? 매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상대입니까? 매번 약속 장소를 상대에게 맞추는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상대입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 이상이 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리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은 문제를 모를 때 가장 오래 그 문제 안에 머뭅니다. 오늘처럼 딱 짚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명절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음식은 누가 다 차렸습니까? 설거지는 누가 다 했습니까? 다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정리하고 계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여기며 사셨을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그 자리는 계속 같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흐름을 끊지 않으니까요. 흐름을 끊는다는 것 별것 아닙니다. 이번 명절엔 나도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한마디면 됩니다. 혹은 이번엔 각자 반찬 하나씩 만들어 오면 어떻겠니 하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엔 다들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식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그 놀람은 곧 새로운 풍경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망설이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들 눈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머리 없다고 하지 않을까, 동네에 소문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죠.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늘 끌려다니고, 늘 손해보고, 늘 서운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안쓰럽게 여기지 딱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춥니다. 한 예로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셨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비실에도 부녀회에도 늘 웃으며 응대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늦은 저녁에 걸려오는 부탁 전화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정중하게 답하셨죠. 처음엔 몇몇이 저 어른 좀 까다로워졌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자기 생활이 확실한 분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까다롭다는 평가가 어느새 반듯하다는 평가로 바뀐 겁니다. 체면은 참 묘한 것입니다. 내가 다 맞춰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킬 때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래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분들, 더 젊어 보이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대개는 남 눈치를 덜 보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무시당하지 않는 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주변이 따라 바뀐 이야기입니다. 권태식 씨 올해 74이십니다.
인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오래 운영하시다가 5년 전에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권 선생님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권 선생님은 늘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셨습니다. 정작 자식들은 도착해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다시 가기 바빴습니다. 설거지 한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권 선생님은 괜찮다,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권 선생님이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전을 붙이다가 삐끗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최소 2주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절이 코앞이었습니다. 권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번엔 못하겠다. 음식은 각자 조금씩 준비해 오면 같이 만들자.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명절날 세 남매는 각자 반찬 하나씩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은 예전 권 선생님 손맛만 못했지만 식탁은 오히려 더 시끌벅적했습니다. 다 같이 부엌에서 부딪히고 웃고 서로 잔소리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권 선생님은 식탁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나 혼자 다 해내는 것이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내가 자식들에게서 무언가를 함께 할 기회를 뺏고 있었구나. 권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도 완전히 다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명절마다 몫을 나눕니다. 이번엔 큰아들이 전을, 작은아들이 나물을, 딸이 탕을 맡습니다. 권 선생님은 밥과 김치만 준비하십니다. 일은 줄었지만 식탁의 온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유독 혼자 짊어지는 것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참으면 다 편하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권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질 때 오히려 가족이 함께할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짐을 나누어 지자고 말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부딪히고 웃는 그 시간, 손주들이 자라서 기억할 명절의 풍경, 그것은 혼자 완벽하게 차려낸 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부부인데 남편분이 은퇴 후 매일 아내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 아내는 40년을 그렇게 참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매번 지적하면 나도 지쳐요.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말해줘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 번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남편분은 처음엔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도 알아차리셨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참 많이도 지적했구나. 그 뒤로 남편분의 잔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고 대신 두 분이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해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오늘 말씀드린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래된 믿음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참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어른들 말씀에서도 평생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참기만 하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부담을 주고 이것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참는 것이 늘 미덕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조건 참는 습관이 오래 쌓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뭉치고 자주 체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 혹시 짐작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몸으로 새어나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지 말고 무조건 화를 내라는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참느냐, 화내느냐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3번째 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터뜨리지도 않고 행동으로 조용히 조절하는 길. 오늘 말씀드린 사흘의 법칙, 10글자 거절, 나만의 시간, 거리 조절,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3번째 길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조절하십시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형석 교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강연을 다니시고 여전히 책을 쓰십니다. 교수님께 누군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십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남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2가지만 지켰을 뿐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결국 이 2가지로 모입니다. 오 여사님도, 강 선생님도, 조 선생님도, 문 여사님도, 서 선생님도, 나 여사님도, 권 선생님도 누구 하나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함부로 두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남에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다정했는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 계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답을 서둘러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담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딱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산책을 했다. 오늘은 거절을 했다. 오늘은 그냥 쉬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쓸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쓸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그 한 줄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한 줄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노년에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재산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바로 관계의 질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의 오랜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 수십 개보다 좁고 깊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몇 개가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흘의 법칙, 10글자 거절, 나만의 시간은 결국 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대신 나를 존중하는 관계에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성 스트레스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송병기 씨, 올해 66이십니다. 대구에서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송 선생님에게는 함께 일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송 선생님이 적잖은 돈을 빌려주며 도와주었던 후배였습니다. 몇 년 뒤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후배는 형편이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송 선생님은 서운했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선생님은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네 요즘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 혹시 여유될 때 예전에 빌려간 돈 천천히 갚아주면 좋겠네. 짧은 문자였습니다. 설명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후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며칠 뒤 사과와 함께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후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자기 자랑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 선생님의 안부를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송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참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참을수록 그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볼 뿐이었다. 딱 한 번 짧게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어른으로 봐주더라. 여러분, 요즘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체 채팅방입니다. 동창 모임방, 아파트 부녀회방, 교회 모임방, 이런 곳에서 유독 부탁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비 걷는 것도, 장소 예약하는 것도, 음식 준비하는 것도 늘 같은 사람 몫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번 나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당연히 그 사람 몫이 되어버립니다. 박문자 여사님, 올해 67이십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을 5년째 맡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부탁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이 박 여사님에게 몰렸습니다. 회비 독촉 문자도 박 여사님이, 분리수거 안내도 박 여사님이, 주민 갈등 중재도 박 여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몸살이 나도 단체방 알림은 계속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어느 날 결심하셨습니다. 다음번 회장은 다른 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체방에 짧게 올리셨습니다.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맡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유도 사과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분이 손을 들었고 박 여사님은 그제야 몇 년 만에 마음 편히 저녁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임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오래 애쓰신 줄 몰랐어요.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당연한 줄만 알았다는 말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계속 해주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단체방에서, 가족 모임에서, 이웃 사이에서 늘 도맡아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도 손들지 않아서 내가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자식들이 나를 차갑다고 여기지는 않을까? 손주들이 나를 덜 찾지는 않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식과 손주는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손주와 오래오래 함께 놀아주고 싶으시다면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지쳐서야 손주와 뛰어놀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자식과 멀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한 얼굴로 그 곁에 있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모든 걸 다 해주다가 몸이 상하면 정작 손주 결혼식에도 칠순 잔치에도 함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나를 조금 더 아끼면 그만큼 더 오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손주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웃들, 동창들, 옛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래 중에서 유독 표정이 밝고 걸음이 가볍고 말투에 여유가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대개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남들 눈치를 덜 보고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곁에는 오히려 사람이 더 모입니다. 이상하지요? 내어주기만 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가장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짧고 분명하게 내 뜻을 말해 보았습니까? 세 번째, 이번 주 나만을 위해 낼 수 있는 30분은 언제입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 지금 당장 완벽하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지내보십시오. 답은 며칠 안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만약 오수님 여사님이 그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아래층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서운했을 겁니다. 만약 강태현 선생님이 병실에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퇴원 후에도 똑같이 사람들 비위를 맞추며 또 언젠가 같은 자리에 쓰러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 있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쓰러져야, 크게 다퉈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비로소 깨닫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9분 중 상당수는 아주 작은 계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조병규 선생님은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몸이 힘들었던 어느 하루 자그가 이번 주는 어렵겠다 그 한마디를 처음 뱉어 보신 것 뿐이었습니다. 문영자 여사님도 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를 우연히 들으신 것 뿐이었습니다. 큰 결심,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알아차림, 그리고 그 알아차림 뒤에 따라온 아주 작은 행동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나도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 자각 하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온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켰고 자식들 배 늦지 않게 하려고 논밭에서 공장에서 시장 좌판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밥그릇 채우는 게 먼저였던 세월, 내 마음 서운한 것보다 이웃과 척지지 않는 게 먼저였던 세월, 그렇게 견디고 참아오신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차례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이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제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누구도 상대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 신호가 상대에게 가서 닿았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십니까?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할 것 같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런데 어떻게 바꾸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분, 10분 모두 처음부터 잘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오수님 여사님도 처음 슬리퍼를 치우실 때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조병규 선생님도 처음 이번 주는 어렵겠다 그 한마디를 뱉기까지 며칠을 망설이셨을 겁니다. 다들 서투르게 떨면서 그래도 한 걸음을 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하나, 가장 만만한 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걸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실패하셔도 다시 예전처럼 다 들어주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익혀가는 태도일 뿐입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9가지 이야기였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이야기, 오수님 여사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사람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강태윤 선생님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이유가 관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50년 동안 몸에 새겨진 습관이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병규 씨는 아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다. 긴 설명보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절은 10글자면 됩니다. 문영자 여사님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서 편해.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서병국 씨는 서예 교실에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운 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정숙 여사님은 40년 친구와의 거리를 조절하셨습니다. 정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습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권태식 선생님은 혼자 짊어지던 짐을 나누어 보셨습니다. 그러자 가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문자 여사님은 단체방에 짧은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5년 만에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씨는 짧은 문자 한 통으로 옛 후배와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셨습니다. 9분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대하는 나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것이 있으실 겁니다. 후회되는 장면, 아직도 아픈 기억, 혹은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다짐,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만약 10년 전에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 줄이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을 다른 분이 읽고 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저는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50년, 60년을 남을 위해 사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넓은 마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상처받고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믿으려는 사람, 세상에 그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힘을 바깥으로만 쓰지 마십시오.
안으로도 쓰십시오. 남에게 쏟던 그 따뜻함을 오늘은 거울 속 그 사람에게도 한번 건네주십시오. 내일 아침 거절할 일이 생기면 10글자 안에서 끝내보십시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사흘만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기분이 흔들릴 때 한 템포만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50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좋은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손주들이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참기만 하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단단하고 편안한 어른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